발표자 중에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나이로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60이 넘으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 다 돌아가신 때 3년 전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금년에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저보다 어린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죠. 한국 사람을 일렬로 쫙 나이별로 세울 때 딱 가운데가 몇 살? 47세 현재. 그러니까 47세 이하는 아직 어리고요. 이후는 기성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별로 어른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기성세대라는 것도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 너무 기력이 많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소비력도 있고 지금 보시면요. 며칠 전에 나온 통계인데 60세 이상, 65세 이상 소비 여력이 젊은이보다 2배 더 높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한 달 전 통계인데 2024년입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60대 이상 범죄자가 20대보다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구가 많은 게 하나가 있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 범죄가 뭘까요? 상당 부분 성범죄도 있습니다. 옛날에 65세 이상의 성범죄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사회에 뭔가 덕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고 남들한테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해한 이런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어른이 목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어느 음식점인가? 근데 무해한 어른 저거 자체가 상호예요. 그만큼 호소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꼰대란 말이 어느덧 국제 용어가 됐습니다. 4년 전쯤인가 BBC에서 한국의 꼰대를 소개했습니다. 번역이 안 되죠. 그냥 KKOND 꼰대. 근데 번역은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누구냐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가로치고 너는 틀렸고 나는 항상 옳아. 이게 꼰대의 정의입니다. 외국인들은 꼰대 뉘앙스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꼰대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설교한다, 가르친다, 훈계한다, 답정너, 뭐 반말을 한다, 공감 능력 없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다 등등.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뭐 아까 말씀 나왔던 너나 잘하세요, 됐거든요,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발적으로 가죠. 근데 이 꼰대는 나이가 꼭 많아서만이 아니죠. 이런 그림 어디서 봤는데 젊은 꼰대도 있고요. 이른바 진보 꼰대도 만만치 않게 거부감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는 나는 절대 꼰대가 아니야. 그러면 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꼰대일지도 몰라 그러면 좀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하나가 있는데요. 90년대에 일본에서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인데 실제 연령과 주관 연령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점점 돼 있는 게 이게 실제 연령이고요. 이 빨간색이 주관 자기가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죠. 청년기 이전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더 왔을지도 모르는데 아동기 청년기 때는 더 자기가 나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많고 싶겠죠. 그냥 아까 말씀대로 술 먹고 운전하고 아마 술 먹고 아까 PPT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실수가 안 나오거든요. 프로로서 알아요. 예. 근데 예. 자, 근데 어릴 때는 나도 운전하고 싶고 그죠? 오토바이 타고 뭐 담배도 피고 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부모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학교 다니기 싫고. 그런데 20대 중반쯤 지나면서부터는 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점점 자기는 실제보다 어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난 너무 일찍 늙어버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시죠.
점점 갈수록 저런 경향이 있는 건지. 요새 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가속 노화는 정반대로 가는 건데 그건 어떤 몸의 현상이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얘기지만 또 90년대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서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실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어른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른이 점점 줄어든다.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 한 5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옛날보다 똑같은 60대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 60대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면 유튜브로 눈물 젖은 두만강 김정구 선생이 60대 초에 부른 노래 영상이 있어요.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보다 한 20살 더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젊어지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말에 점잖다는 말이 있거든요. 점잖다가 젊지 않다에서 온 말입니다. 젊지 않은 게 점잖다고요. 일본 말도 똑같아요. 오또나시인데 오또나가 어른이거든요. 어른다운 게 점잖은 거고 젊지 않은 게 점잖은 거 이렇게 되는데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 인간의 성숙의 과정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길어지면서 옛날에 40대가 이제 30대처럼 돼버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놓고 보면 비율로 따져서 그런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늘 나오는 얘기인데 계속 뭐가 새로워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어디 가서 뭐 주문 하나 하는 것도 힘들고 젊은이 눈치 보이고 줄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제 딸이 이렇게 뭐 일하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카톡으로 물어오는 게 있어요. 한자를 모르면 물어오거든요. 그때마다 가르쳐주면서 제 자리를 확인합니다. 최근엔 안 물어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네이버에 그림 그리면 다 알려준대요. 전 되게 섭섭해요. 그나마 제가 잘난 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 자산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짬밥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육아할 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볼 텐데 지금 다 검색하면 나오고 인공지능이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권위가 사라진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자꾸 젊어지고 싶으면 어른이란 말도 싫어하고 어르신 이런 호칭도 부담스러워지고 저도 이제 듣기 시작하거든요. 어르신 그러면 처음엔 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좀 나빠지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감각이 뭘까요? 예. 젊음 숭배. 나 아직 젊어. 계속 그렇게 젊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인정투쟁으로 갈 수 있고 젊은이와 경쟁하려고 하고 전 제일 모자란 어른이 젊은이를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젊은이랑 속으로 질투하는 거 있죠. 이건 아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생애의 한계에 대한 감각 소실도 중요한데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좀 이제 전체를 바라보고 마음도 너그럽게 양보하고 할 텐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 창창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은 어른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근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것도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전체 주제가 불안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담긴 언어 같은데 누가 불안한가? 모두가 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가난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근데 지금은 모든 세대가 한 5살 이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끊임없는 선택이 열려 있고 하나하나 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큰 패착이 온다는 그런 불안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세대와 경쟁해야 되는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인이 없는 채로 그냥 나 혼자 내가 어른이 된다. 이건 약간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른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계속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이 줄어든다면 사회 자체가 점점 더 고립 추세로 가버린다면 거기서 어른을 내가 만나고
또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나. 대충 이렇게 한 5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인 가구 이런 거 많아지는 건 이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이 누구인가 할 때 앞서서 엄 선생님 많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완해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 어른 하면 이제 최근에 김장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심포지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꽃 김민기, 이것도 한 2년 전에 화제가 됐었죠. 두 분은 돌아가셨네요. 송혜 선생님 20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미지가 있고요. 재밌는 게 여기 부제가 있어요. 어른 김장하는 영어 제목이 A Man Who Heals the City. 도시를 치유하는 사람, 이게 어른이에요. 치유자가 어른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김민기는 뒷것, 내가 나서지 않고 보이지 않게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 송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 땡도 있고 딩동댕도 있는 거지. 이제 이 연출자가 잘 붙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달관된 그런 경지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남자밖에 없네요. 여자 어른은 잘 이렇게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누구죠? 예, 박경리 선생. 이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는 분? 예, 이효재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여성운동하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거의 대부격이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분들. 앞에 남성들과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황재형이라는 탄광촌의 화가인데 그분이 그린 아버지의 자리라는 그림입니다. 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좀 계속 시선을 머물게 돼요. 여러분 아버님이 떠오르십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어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녹아있죠. 이분도 뭐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김영만이라는 사진작가가 1977년에 전북 고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노인 관련 단체에서 사진 공모전에서 2007년인가에 대상을 받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뭐 박막래 예, 이런 분들의 이미지도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자, 어른다움 하면 경륜, 식견, 지혜, 덕망, 배려, 베품, 책임, 자립, 말씨, 품격 뭐 다 나왔던 얘기고 늘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특히 저는 이 말씨 이게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을 보면 어른의 어휘력, 어른들의 문장 뭐 이런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관계 맺기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목록들을 더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점검의 리스트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은 혼자서 스스로 성숙해 가는 거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그런 존재로서 나를 확인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미지를 그냥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냥 생각보다 느낌으로 공연이 많기 때문에. 영화 포스터인데요. 이 중에 몇 개 보셨습니까? 5개인데 다 보신 분 계세요? 일일이 제가 영화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근데 나중에 영화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찾아서 보세요. 추천하는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 다 2사람씩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이 아닙니다. 전부. 뭐 그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 잘 생각해 봤더니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른이 자기보다 어린 세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른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막 뭔가를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값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한국에서만 쓰는 말 같은데 영어로 번역이 될까 싶어요. 나이값 하면 뭐 싸울 때 많이 쓰죠. 진짜 나이값 하라고 할 때. 나이값을 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득권을 가졌다는 것, 지금 같은 시대에 65세 이상 인구에서도 젊을수록 아예 90세 넘은 분들은 좀 예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갈수록 노년 세대가 가진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재산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 성취 또 인맥,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이건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비해서 뭐 일단 정치적으로도 과잉 대표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나이 든 세대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자기 걸로 막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챙기는 이런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어른이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 짐이 돼버리는 그런 우려가 생기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득권을 가졌구나. 물론 전혀 이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어른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이른바 상처받은 어린아이 그걸 그대로 웅크리고 웅어리로 안고 사는 이런 경우에 미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한테 매력적이지 못한 어른들을 보면 전혀 자기 치유가 안 되고 아니 상처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처라는 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잘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그냥 스피드 경쟁만 하다 보니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치유받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점점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질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또 하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지 예비능, Cognitive Reserve. 이 치매라는 것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건데요. 치매가 걸려도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치매가 왔다고 다 치매가 되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봤더니 인지 예비능이 넉넉하면 좀 깎아 먹어도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좀 돈 좀 밀어도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인지적 여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예비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뭐 유산소 운동해라부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공부하고 관계 맺고 열심히 사회적인 활동하고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의식적으로 내 의식을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예비능이 떨어지면 남의 얘기를 들어도 이게 잘 이렇게 경청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지냐 할 때 그 한 가지 이유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남의 얘기 듣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 사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해. 성숙한 사람은 애매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애매함을 못 견디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경직되고 이분법에 사로잡히고 메타인지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인지 자체를 인지하는 것, 생각을 생각하는 것.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 조직 심리학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업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직장 상사들이 대체로 그 부서 직원들은 그 팀장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팀장은 자기는 괜찮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이 갭이 어디나 있는데 핵심 인재일수록 뛰어난 엘리트일수록 그 갭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적대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조직에서뿐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랫세대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른이라는 것은 내가 권위를 세워서 그걸 확인하려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옛날 어른이 그랬잖아요. 당위적으로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삶을 나누다 보니까 아 이분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은총이 있고 선물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험의 공유장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어도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입체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선밖에 안 남은 거예요. 면이 없이.
다 1대1의 관계고 네트워크일 수밖에 없죠. 이건 굉장히 긴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폭넓은 배움을 통해서 넓어지는 허. 아까 엄 선생님 강의하고 다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배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릇을 키움으로써 이미 갖고 있었던 지식이 그 경험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불치하문. 예. 외우셔야 돼. 이건 불치하문.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게 영어로 번역해서 외우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영어. 근데 이건 우리 딱 4글자로 떨어지잖아요. 한자를 못 쓰시더라도 대충 치자 알고요.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어디 제사하는 데 가서 그 공자님은 제사의 달인인데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근데 옆에 있는 제자가 공자님 그거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묻는 것이 예인이라 이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묻는 것, 그 자체로 배움의 시작이고 오히려 더 자기의 성숙한 인격의 드러남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전 자선어보라는 영화로도 나왔고요. 이건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죠. 정약전 선생님이 흑산도에 유배 가서 거기서 만난 창대라는 영화 배우가 너무 잘생겨갖고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볼 때는 창대가 저렇게 생겼을 것 같지 않은데 천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어부로서 살아온 그 경험, 일자무식이지만 고기에 대한 지식을 이 유학자가 겸손하게 배워가는 과정, 자기도 물론 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나이차, 학력차, 신분차 이걸 넘어서서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전 이런 것은 역사 속에 많았고요. 특히 조선시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를 넘나드는 그런 지적 교류가 많았습니다. 실학자들이요 10살 정도는 다 친구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두 살 갖고 위아래 따지고 요새는 빠른 몇 년, 늦은 몇 년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도 나누는데 이건 20세기 들어와서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덕을 좀 회복할 필요 있지 않나. 우리 망년할 때 망년이라는 게 원래는 망년지교, 나이를 잊고 교류한다. 뭐 그런 뜻에서 먼저 왔었습니다. 망년은 나중에 일제시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라서 망년지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예전에는 어른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경험됐습니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진짜 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돼. 이건 보통 사람이 그 위치가 되면 그런 모습이 돼 이런 말도 하지만 여기에 어른을 대입하면 어른이 될 수 있는 자리, 그 사회적 맥락, 아까 말씀드렸던 장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어릴 때 이런 동네 풍경은 흔했습니다. 이건 김기찬이라는 사진작가가 골목한 풍경에서 많이 찍어서 남긴 것인데 지금 가게 주인 아주머니잖아요. 근데 저분 아주머니가 저 아이를 소비자로 대하진 않죠. 소비자이기 이전에 그냥 옆집 아이잖아요. 요새 편의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편의점 주인이 어린아이 혼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데 이때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물론 저 때가 다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제적 관계 이전에 사회적 관계가 튼튼하게 존재했던 그런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응답하라 1988만 하더라도 딱 IMF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 이런 관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이걸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말한 걸로 해서 비스듬한 관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아까 친절한 삼촌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이모 삼촌 이게 중요하거든요. 조카, 옆집 아저씨. 요새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위아래. 아버지, 선생님 뭐 이렇게밖에 없고요. 아니면 친구, 동네 형도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지금의 맥락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제 후배가 아이들 어릴 때 키우는 저 친구가 제 후배인데 동네에 있는 전체 아이들을 모두 다 함께 키웠던 그러니까 어린이집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어린아이를 함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수십 명의 어른을 알고 이 어른들은 수십 명의 아이를 알고 지내요. 지금도
상당 부분 그 유지가 돼요. 저 아이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됐는데 저기에서는 어른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좀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좀 모자라도 옆집 아저씨로서는 괜찮은, 내가 아들로서는 좀 별 볼 일 없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이웃으로서는 괜찮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전 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대 융합이 그래서 필요한데 이건 여러분 자료에 없습니다. 하나 대체해 넣었어요. 예, 다른 건데 이게 우산 고치는 프로젝트예요. 제 아는 분이 이름이 여기 이분이 찍었나 보다. 우산 저 할아버지 이분이 원래 어릴 때부터 많은 물건을 잘 다루는 분이래요. 물건을 잘 고치고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우산 고치는 것도 배워서 워낙 그런 쪽에 달인이다 보니까 딱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많이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고치는 건 집에서 못 하죠. 모여서 저렇게 우산을 함께 고치는데 청소년도 주부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저분이 굉장히 막 꼬장꼬장하고 그냥 전형적인 꼰대 같은 분이었대요. 그렇게 느껴졌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함께 하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분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공통의 문제, 우선도 문제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특히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지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을 나누는데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대전의 유성구 예전에 유성시인데 지금 유성구로 바뀌었죠. 대전 유성구에 가면 저 뿌리와 새싹이라는 그런 노유 복합시설이에요. 노인 유아 복합시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 어린이집하고 노인 경로당이 함께 있어요. 함께 지은 겁니다. 한화해서. 그래서 저도 방문해 봤는데 설립 주체, 운영 주체는 달라요. 근데 같이 지었어요. 목적은 뭘까요? 저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텃밭을 함께 가꾼다든지 전래놀이를 해준다든지 등등. 어른들한테 물어볼 말이 없는 시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들려줄 이야기가 없을 때 자기의 존재감이 희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식의 작업이 지금도 가능하다. 물론 저게 저절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한 준비가 있고 또 자기 변화, 학습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막 애들이 이웃집 할아버지 무릎에 안고 그래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부모들이 그걸 허락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신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더 많은 그 모델을 가지고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른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전 그 중에 하나가 귀여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 답답할 때 영어로 childish가 있고 childlike가 있거든요. childish는 유치한 거고요. childlike는 순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진한 건 잃어버리고 유치한 것만 남는다거나 아니면 유치해지거나, 근데 오히려 유치한 걸 좀 벗어버리고 순진함을 회복하는, 실제로 예를 들어 이렇게 누구죠? TBS의 대사 달라이라마라든지 뭐 틱나탄 이런 분들 보면 가만히 보면 귀여워요. 아기 같아요. 어느 경지에 오르면 그게 그대로 살아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싱텍쥐베리 어린 왕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없는 어른은 없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많지 않다.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문장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어린이처럼 사는 사람이다. 시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시인의 언어를 가질 수 있고, 보니까 교보문고에 매번 이렇게 시를 붙이는 게 이런 시인의 마음을 회복하려는 그런 말 건네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자기 안에 어른다움, 그러면서도 어린이의 순수함의 씨앗이 있다. 그걸 함께 일깨우고 키워가는 데서 우리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